자, 이제 투자론 마지막 부분인데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죠. 투자 분석 기법의 마지막 부분, 지난 시간까지 어리듬 셈법까지 확인했고, 이제 비율 분석법, 그리고 가장 어려운 할인 현금 흐름 분석 또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할 텐데, 자, 먼저 비율 분석법은 이것은 투자의 타당성 분석 기법이라보다는 여러 가지 재무 비율의 지표를 활용해서 투자 위험의 정도를 측정하는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보니까 366페이지죠. 대부 비율, 그 다음에 생산성 비율 속에 공실률, 경비 비율, 소득 비율,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 마지막으로 채무 불이행률 구분되어 있는데 자, 이거 볼까요? 대부 비율은 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부채 잔금의 비율. 그러면 10억 중에서 부채가 6억이죠. 그러면 대부 비율은 몇 프로? 60%. 이걸 다른 말로 론 투 밸류에서 LTV라고 하죠. 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 이것이 대부 비율. 그리고 이제 또 비슷한 것으로서 부채 비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 이것이 부채 비율 그래요. 그러면 대부 비율이 만약에 60%다. 그럼 부채 비율은 몇 프로? 지분분의 저당이니까 4분의 1에서 150%가 되는 거예요. 대부 비율이 80%다. 그러면 대부 비율이 80%면 이게 8억이고 이거 2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2분의 8 하니까 400% 이렇게 계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부 비율이 증가하면 부채 비율도 급격히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을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고 기본적인 개념만 딱 정리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대부 비율이 너무 높으면 나중에 이것이 약간 수익이 불확실해지면 그만큼 원금의 회수가 어렵다. 그만큼 위험이 크다. 이게 너무 대부 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그 채무 불이행 시 원금의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적정한 부채를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너무 지나치게 대부 비율이 높으면 투자 부적격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참고로 부채 비율 같이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생산성 비율은 공실률, 경비 비율, 소득 비율 했는데 여기 볼까요? 요거분의 요것이 공실률, 요거분의 요것이 경비 비율, 요거분의 요것이 수입 비율 그래요. 그럼 만약에 기타 소득이 없으면 공실률과 경비 비율과 수입 비율을 전부 합하면 100%가 돼요. 가령 이게 만약에 1억이고 이게 500만 원이면 9,500이 될 것이고 이게 4천만 원이면 이건 얼마이고 5,500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분의 이거 공실률 몇 프로? 1억 분의 500이니까 5%. 이거분의 이거 경비비율 1억에 4천이니까 40%. 이거분의 이거 1억 분의 5,500이니까 55%. 그러면 5%, 40%, 55% 합하면 몇 프로? 100%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공실률, 경비비율, 수입비율 혹은 소득비율 합하면 100%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통상 공실률이 낮을수록 경비비율이 낮을수록 소득비율이 높아지면서 그만큼 생산성은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생산성 비율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진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은 이것은 여기 있는 그대로 부채 서비스액에 대한 순 영업 소득의 비율. 여기서 보면 다 이걸로 설명되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요거분의 요것이 부채 감당률. 요거분의 요것이 부채 감당률. 그럼 만약에 부채 감당률이 1이다 이 말은 분모와 분자가 같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요것과 이것이 같다는 얘기는 실컷 벌어서 빚 갚았더니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부채 감당 능력은 더 커야 되죠. 그래서 1보다 커야 돼. 1에 가까울수록 위험이 큰 것이고 1보다 작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부채 감당 능력은 커야 되는 것이니까 통상 부채 감당률은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채무 불이익률. 채무 불이익률은 유효조 소득에 대한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합한 것의 비율이 바로 이것이 채무 불이익률. 여기 볼까요? 요거에 대한 요 두 개 합한 것의 비율. 요거에 대한 요 두 개 합한 것의 비율. 그러면 이 채무 불이익률이라는 것은 실컷 벌어서 경비 털고 피값 받더니 남는 것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따라서 채무 불이익률은 1보다 커야 작아야. 이게 작아야 되니까 1보다 작아야 된다. 채무 불이익률은 은행에서 대출의 채무 불이익이 몇 %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 불이익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채무 불이익의 가능성은 낮을수록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요거 두 개 합한 것의 비율이기 때문에 채무 불이익률이 낮을수록 그만큼 수익은 더 많아지는 것이다. 해서 채무 불이익률이 높을수록 그만큼 위험은 큰 것으로 판단된다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보니까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커야 되고 1의 가수 위험이 크다는 것이고 채무 불이익률은 1보다 작아야 되죠. 1의 가수 위험이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대부분 너무 지나치게 높으면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비율 분석법의 비율 지표는 어떤 수익성을 분석하는 지표라기보다는 투자 위험의 정도를 파악하는 재무 비율의 지표로 통상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드시 암기할 것은 대부 비율 아까 확인했던 거,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 그 다음에 채무 불이익률 꼭 체크해서 확인을 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이 비율 분석법도 마찬가지 처분권은 고려하고 안 하고 운영 수익만 고려해서 판단했다는 거 꼭 체크해서 확인해 두시면 되는 것이고. 자,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볼까요? 369페이지 6번에 비율 분석법의 한계. 비율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한 추계의 잘못으로 비율 자체가 왜곡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기본적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잘못 계산해버리면 비율 자체가 왜곡되고 그만큼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주어진 비율 자체만으로는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기가 곤란하다. 왜냐? 동일한 대안이라고 하더라도 사용하는 지표에 따라 결정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부채 감당률이, 자, 예를 들어서 순영업소득이 만약에 1억이고 부채 서비스액이 4천이다. 그러면 4천분의 1억이니까 2.5니까 상당히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때요? 투자할 수 있고 위험은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90%다. 그럼 어때요? 투자하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대안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비를 사용했을 때 지표하고 부채 감당률을 사용했을 때 그 판단 지표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투자를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각각의 부분에 투자 위험의 정도를 측정하는 재무별로 사용되는 것 뿐이지 이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투자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비율 분석법은 기본적인 공식과 의미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채 감당률, 대부 비율 이런 거, 그다음에 하나 더 하면 채무 불이익률, 이런 것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잘 확인해 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어림셈법과 그다음에 이 시간에 비율 분석법에서 확인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할인 현금 흐름 분석, 이게 굉장히 중요. 할인 현금 흐름 분석인데 투자로부터 장래, 할인 현금 흐름 분석은 크게 세 가지. 순현가법이 있고,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익성지수법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장래 예상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그 수익의 현재 가치와 지출의 현재 가치를 비교해서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을 이른바 할인 현금 수지 분석.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현금 수익과 현금 지출을 투자 시점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그 수익의 현재 가치와 지출의 현재 가치를 비교해서 타당성을 분석한다 하는 것이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인데,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이 할인 현금 흐름 분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순현가법이 있고 내부 수익률법이 있고 수익성지수법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전부 다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해서 분석한다. 그리고 첫해 수익뿐만 아니라 매년 수익 다 구하고
운영수익뿐만 아니라 처분수익도 다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수익, 처분수익 다 고려하고 또 화폐 시간가치까지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고 치밀한 분석이 바로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인데 그것의 종류 세 가지가 순현가법, 내부 수익률법, 그리고 수익성지수법 세 가지예요. 먼저 순현가법. 순현가법은 네트 프리젠트 밸류 그래서 그대로 번역하면 순현재 가치인데 이걸 줄여서 순현가법이라 그래요. 순현가. 자, 개념은 영어로 그냥 NPV라고 보통 실무에서는 표현하거든요. 개념은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수익의 현재 가치 합계에서 현금 지출액의 현재 가치를 뺀 것이 순현가.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뺀 것이 순현가다. 그러면 이건 기준이 몇이 되냐면 0. 그럼 0이라는 것은 요거가 이것이 어떻다. 같다는 것이고 만약에 플러스라면 수익이 크다는 얘기죠. 수익 현재 가치가. 반대로 마이너스이면 지출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수익이 커야 되는 것이니까 순현가는 플러스가 되어야 그만큼 타당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세분해서 이제 한번 보자.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수입의 현재 가치 합계에서 현금 지출액의 현재 가치를 뺀 것이 순현가인데 이 수익의 현재 가치 구할 때 수익은 운영 수익과 처분 수익 다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기간 동안 예상되는 매년의 세후 현금 수지의 현재 가치 합계. 운영 수익이죠. 그리고 매년 것 다 구하고 세후 현금 수익 기초. 이쪽 보실까요? 세후 현금 수익 기초했다는 것은 공실 고려하고 경비, 이자, 세금 다 고려한 거예요. 그래서 세후 현금 현재 가치 합계. 그 다음에 팔았을 때 처분 시 세후 이것도 마찬가지죠. 경비, 이자, 세금 다 고려했다는 얘기죠. 세후 지분복귀 현재 가치. 그러니까 운영 수익의 현재 가치 합계, 처분 수익의 현재 가치 합계, 합해서 수익의 현재 가치 합계에서 지출액, 순투자액인 지분. 왜 이걸 지분으로 잡았냐면 자, 이 수익을 보니까 전부 다 매년의 세후 여기 보니까 세후 이것은 보니까 총 투자에 대한 소득이요, 지분에 대한 소득이에요. 여기 보니까 지분에 대한 소득이잖아요. 따라서 투자액도 뭘로 잡아야 맞아요? 지분. 만약에 이걸로 수익을 잡았으면 투자액은 총 투자액에 대해 맞겠지. 근데 세후 현금으로 잡았기 때문에 투자액은 지분 투자로 잡아야 맞거든요. 해서 수익의 현재 가치에서 지출의 현재 가치를 뺀 나머지가 바로 순현가다. 근데 조심할 것은 이 순현가법에서는 장래 예상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 할인할 때 할인율을 뭘로 쓰냐면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 바로 위험을 감안한 수익률이거든요. 위험을 감안한 수익률인데 자, 그러면 사례를 한번 봐요. 어떤 투자자가 하나 있는데 총 투자가 1억이다. 지분은 4천만 원이고 저당은 6천만 원이다. 요구하는 수익률은 10%이다. 그리고 매년 2년 동안 보유하는 걸로 했는데 길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1년 후 세후 현금 흐름이 110만 원, 2년 후에는 121만 원이고 팔았을 때 얼마에 팔았는지는 모르지만 경비 털고 빚 갚고 세금 내고 했더니 4,840만 원이 됐다. 그러면 이때 이걸 가지고 순현가를 한번 구해보자. 원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럼 먼저 보유기간 동안 매년 세후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구하면 되죠. 그러면 첫 해 얼마? 첫 해 110만 원. 그러면 1년 후 110만 원을 현재 가치 구해야 되겠네. 그러면 1년 후 110만 원을 현재 가치 구할 때 적용되는 개수가 뭐예요? 저지난 시간에 배웠던 일시불의 현가 개수. 그러면 1년 후 얼마 일시불에 110만 원이죠? 그럼 110만 원 곱하기 일시불의 현가 개수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잖아요. 자, 근데 순현가법에서는 할인율을 뭘로 쓰고? 요구 수익률 몇 퍼센트? 10%. 그래서 1 플러스 0.1의 1년 1승분의 1. 2년 후 것은 얼마? 121만 원이네. 그럼 110만 원
곱하기 121만 원이죠. 참 121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1의 2승분의 1 이것이 이제 매년 세후 현금 수현제가 잡계이고 팔았을 때 세후 지분복귀액이 4,840만 원. 근데 몇 년 후에 팔아? 2년 동안 보였으니까 2년 후에 파니까 2년 후 걸로 해야 되겠네요. 그럼 1 플러스 0.1의 2승분의 1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이 1.1이네. 1 플러스 0.1이니까요. 그러면 110만 원을 1.1로 나누니까 100만 원. 100만 원. 2년 후 것은 121만 원 나누고 이건 1.1에 2승이니까 1.21이거든요. 그럼 121만 원을 1.1로 나누니까 이것도 100만 원. 그 다음에 3년 후에 건 4,840만 원인데 3년 한다. 팔았을 때 수익 세후 지분복귀액이 2년 후에 팔았을 때 4,840만 원인데 2년 후 것이니까 2년 후에 현재 가치로 구하면 되겠네. 그럼 이것도 1.21이니까 4,840을 1.21로 나누니까 이것은 4천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빼기 투자액이 얼마야? 지분 투자액이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 그러면 순현가 구해볼까요? 자, 그러면 운영수익이 현재 가치가 합계해서 200이고 처분 수익이 현재 가치가 4천이니까 4,200만 원이네. 거기서 얼마 뺐더니 지분 투자액 4천을 뺐더니 순현가가 얼마다? 빨간 건 또 적자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200만 원이다. 그럼 이 말의 200만 원의 의미는 이 투자대안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10%를 충족하고도 200만 원의 수익을 더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래서 순현가가 0보다 크면 투자 채택. 이게 순현가 200이라는 것은 이 투자자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할인했으니까 10%를 충족하고도 200만 원의 수익을 더 줄 수 있다는 것이니까 투자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순현가 200만 원은 바로 요구하는 수익을 충족한 뭡니까? 잉여소득, 추가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반대로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200이다 아니 마이너스 500이다 그러면 이 투자대안은 투자자의 요구하는 수익률 10%를 충족하기에는 500만 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500만 원이 부족하면 투자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투자? No. 반대로 그러면 순현가 0이다. 이 말은 이게 0이라는 것은 이 투자자는 투자자의 요구하는 수익 10%는 충족할 수가 있다. 남는 게 없어 그러지 요구하는 수익은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때는 요구하는 수익은 충족할 수 있으니까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투자 판단하는 기법이 바로 순현가법 그래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정리해 보니까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지출의 현가를 뺀 것이 순현가인데, 순현가법에서는 할인율을 뭘로 쓴다? 요구 수익률로 쓴다. 그리고 순현가법에서는 운영수익과 처분수익 다 고려하거든요. 그래서 보유기간 동안 예상들은 매년의 세후 현금 흐름 현재가치 합계, 그리고 처분시 세후 지분복귀액의 현재가치 합계, 거기에서 지분 투자액을 뺀 나머지가 바로 순현가고, 할인율을 요구수로 쓰기 때문에 순현가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요구하는 수익을 충족하고 남는다는 것이니까 0보다 크면 투자 채택, 0이면 요구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균형이 되면서 투자할 수 있는 것이고 0보다 작으면 투자가 기각되는 것이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순현가법으로 투자 판단하는데, 자, 여기까지 딱 정리됐거든. 이것이 370페이지 딱 표로 구분되어 있는, 그 표 안에 내용과 더불어서 구분되어 있는 것인데, 간단하지만 이제 원리 때문에 좀 복잡해서 설명드린 것이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투자 대안이 하나이면 바로 0보다 크면 투자, 0보다 작으면 안 투자, 같으면 균형 상태에 투자할 수 있다 그랬는데, 만약에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면 각각의 투자 대안마다 순현가를 분석했을 때 당연히 순현가 0보다 작은 것은 선택할 수 없는 것이고 0보다 큰 것 중에서 선택할 때는 우선순위를 뭘로? 가장 순현가가
큰 거 우선순위로 정하면 되겠네요. 그죠? 하나일 때 0보다 크면 당연히 투자 채택한다고 하지만 여러 개일 때는 0보다 작은 건 제외하고 0보다 큰 것 중에서 가장 높은 거 순서대로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평균 수년가는 뭐냐면 투자 기간이 다른 경우에 투자대마다 여러 가지 있는데 투자대에 다른 경우는 단순히 수년가의 크기만 가지고 판단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서 A안이 있고 B안이 있는데 A안은 수년가가 5천만 원이고 B안은 수년가가 3천만 원이다. 4천만 원 할까요? 4천만 원이다. 근데 A는 투자기간이 몇 년이냐 했더니 5년이고 B는 투자기간이 3년이다. 그러면 이걸 모르면 당연히 A 선택하는 게 맞죠. 수년가 높은 거 선택하는 것이 맞으니까. 근데 A는 5년 동안 쎄 빠지기 위해서 5천 버는 것이고 B는 3년 동안 쎄 빠지기 위해서 4천 버는 거네요. 그러면 이거 기간까지 고려하면 반드시 A가 좋다, B가 좋다는 것을 수년가만 가지고 판단하기가 어렵더라. 따라서 이때는 연 평균 수년가를 구하면 얼마든지 비교가 가능할 수가 있더라. 그럼 어떻게 구하냐? 자, 보니까 연평균 수년가는 이건 몇 년 동안 5년 동안 발생하면 5년 동안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건 몇 년 동안? 3년 동안 발생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연평균 수년가라고 하면 요 수년가에다가 앞으로 몇 년으로 나눠서 5년. 이건 앞으로 몇 년으로 나눠서 3년. 그러면 지금의 5천을 땡겼을 때 이거 3년으로 배분하면 얼마냐? 이거랑 똑같잖아요. 따라서 수년가에다가 5년에 맞는 뭘 곱하면 저당 상수. 이건 3년에 맞는 저당 상수를 곱해서 연평균 수년가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평균 수년가를 구할 때는 전체 수년가에다가 투자 기간에 맞는 저당 상수를 곱해서 연평균 수년가를 구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연평균 수년가를 구해서 연평균 수년가가 높은 것이 투자가 유리할 수 있잖아요. 투자 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투자 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단순히 수년가의 크기만 갖고는 판단이 어렵고 따라서 연평균 수년가를 구해서 비교하면 얼마든지 판단이 가능할 수가 있는데 연평균 수년가를 구할 때는 순현가에다가 기간에 맞는 저당 상수를 곱해서 구하면 되고 따라서 연평균 수년가를 구하면 사업 기간이 다른 투자 사업의 순현가를 얼마든지 서로 비교해서 판단할 수가 있다 하는 점이 특징이에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은 여기 보니까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수지의 현재 가치와 현금 주식의 현재 가치 서로 같도록 하는 그러면 요 두 가지가 같아지면 순현가는 몇이 돼요? 0이 되게 하는 할인율 요것을 내부 수익률 그래요. 이게 이른바 기대 수익률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내부 수익률을 구한 다음에 이 내부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투자를 판단하되 요구하는 수익보다 내부 수익이 크면 투자 채택, 요구 수익보다 내부 수익이 작으면 투자 기각 그래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원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례를 한번 보면 이게 할인율, 이게 순현가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러면 쭉쭉 오다가 할인율이 1, 2 해서 쭉 오다가 순현가 0이 되게 할인율 이것이 무슨 수익률? 내부 수익률 IRR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거 내부 수익률 구할 때는 한 번에 딱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임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몇 번 시행착오를 통해 구하거든요. 그리고 근사치를 구한다 그래서 보관법이라고 하고 몇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구한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착오법이라고 하는데 사례는 어떻게 되냐? 지금 보니까 10%일 때 얼마 나왔어요? 200만 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 10, 좀 더 높여야 되겠지. 그래서 10, 한 5% 넣었다. 그럼 이거 0.1로 계산해봤다. 예를 들어서. 그랬더니 이게 지금
이게 그러면 마이너스 수정가가 나와버렸더라. 15%를 했더니 마이너스 수정가가 나와버렸더라. 그럼 다시 어떻게 하고? 낮춰야 되죠? 낮춰. 10%로 했을 때는 수정가가 얼마였었어? 200이었잖아요. 저 이 사례로 보면. 근데 15%니까 오히려 수정가 마이너스가 됐다. 그럼 다시 낮춰야 되겠네. 그래서 오르고 내려가면서 이건 계산해봐야 되는데 그냥 대략 12.3%로 했더니 아니면 몇 프로 하면 될까? 거의 맞을 텐데 11.3% 했더니 거의 0에 가까웠다. 그러면 이 11.3%가 바로 순현가를 0으로 만든 할인율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보니까 순현가가 요거 수익률을 10% 했더니 순현가가 얼마 나왔어요? 여기 200 나왔잖아요. 그럼 높여서 10% 했더니 마이너스 나왔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근사치를해서 한 이 정도로 했더니 이거 자세히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 정도 했더니 예를 들어서요. 11.3%로 했더니 순현가가 0이 되었으면 이 11.3%가 바로 이 투자대안의 기대 수익률, 다른 말로 내부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대 수익률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구한 내부 수익률을 갖다가 요구하는 수익과 비교해서 내가 요구하는 건 10%인데 기대되는 내부 수익률은 11.3%다. 그러면 내가 요구하는 것보다 기대되는 것이 크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투자가 채택되는 것이고 반대로 요구하는 수익보다 내부 수익이 작으면 투자는 기각. 그리고 같으면 균형이 되면서 투자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판단되는 것이 바로 내부 수익률법 그래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내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수입의 현재 가치 합계액과 현금 지출액의 현재 가치를 서로 같도록 하는 그러면서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이것을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고 이것이 곧 기대 수익률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구한 내부 수익률을 요구하는 수익률과 비교해서 내부 수익률이 크면 투자 채택, 요구 수익률이 크면 투자 기각, 같으면 균형 상태에서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까지예요. 이것이 내부 수익률법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수익성 지수법. 현금 수입의 현재 가치를 현금 지출의 현재 가치로 나눈 것이 수익성 지수. 여기 보세요. 현금 수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지출의 현재 가치를 뺀 것이 순현가이고 이것은 나눈 것이 수익성 지수고 그러면 순현가가 0이라는 것은 이것과 이것이 어때요? 같다는 얘기잖아. 그 말은 이것과 이것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수익성 지수는 몇이 기준? 1이 되겠지. 따라서 1보다 크면 수입이 크다는 얘기죠. 수입 현재 가치가. 그럼 순현가는 플러스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렇게 되면 투자가 채택되는 것이고 1보다 작으면 투자가 기각되는 것이고 1이면 균형이 되면서 투자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당연히 하나일 때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고 여러 개일 때는 수익성수가 가장 높은 거 순서대로 선택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익성지수 어느 때 또 효과가 더 크냐면 투자 규모가 다를 때는 단순히 순현가의 크기만 거는 판단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10억 투자 순현가가 1억이고 100억 투자 순현가가 3억이다. 그러면 10억의 순현가 1억 발생하는 거하고 100억 투자 순현가 3억 발생한다. 그러면 순현가 3억이 크니까 투자했다? 그건 아니잖아요. 투자 규모가 같을 때는 당연히 순현가가 큰 것이 좋지만 투자 규모가 다를 때는 단순히 순현가의 크기만 거는 우세 열세를 판단하기가 어렵더라. 따라서 이때는 상대적 수익성인 이 수익성 지수를 분석해서 투자 판단이 가능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현금 유출 현재 가치로 나눈 것이 수익성 지수. 당연히 1보다 커야 투자, 1보다 작으면 안 투자, 같으면 균형이고 특히 수익성 지수는 투자 규모가 다른 경우에 얼마든지 비교가 가능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비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음 단계 넘어가십니다.
이거 일부러 복잡한 거 안 건드렸어요. 지금 기본적인 흐름만 먼저 건드렸거든요. 나중에 좀 복잡하고 응용되는 것은 우리 문제 풀이 때 한번 다시 적응하면 되는 것이고, 일단 여기서 너무 복잡하게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니까 기본 개념만 딱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것이 어느 정도 이해된 상태에서, 반복해서 이해된 상태에서 좀 더 응용되는 거 건드려야지, 처음부터 응용되는 거 건드려버리면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학습 의욕도 꺾일 수 있고. 자,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것이 순현가인데, 를 뭘로 쓰고 요구 수익을 쓰는 것이고, 이렇게 구한 순현가가 0보다 크면 투자 채택, 0보다 작으면 기각, 0일 때는 균형. 그리고 여러 개 중에 선택할 때는 순현가가 0보다 큰 것 중에서 가장 높은 거 순서대로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내부 수익률은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현금 수입의 현재가치 합계액과 현금 지출의 현재가치를 서로 같도록 하는, 그러면서 순현가가 0이 되게 하는 수익성 지수를 1이 되게 하는 할인율, 이것을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고, 이렇게 구한 내부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내부 수익률이 크면 투자 채택, 요구 수익률이 크면 투자 기각, 같으면 균형. 균형 상태에서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로 나누는 것이 수익성 지수고, 특히 이것은 투자 규모가 다를 때 상대적 비교 가능하되, 1보다 크면 투자 채택, 1보다 작으면 투자 기각, 이럴 때가 균형. 균형 상태에서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요. 여기까지. 그리고 여러 개의 선택할 때는 수익 순서 가장 높은 거 순서대로 선택하면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372페이지 보시면 순현가법과 내부술법의 비교가 나와 있는데, 자, 이것은 좀 어렵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해가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 큰 문제 없어요. 꼭 100점 맞아야 되는 거 아니면 그냥 흐름만 이해하고 넘어가지. 일반적으로 이제 투자 분석 기법 여러 가지 있는데, 통상 이 세 가지 중에서 수익성 지수, 내부술법, 순현가법 중에서 순현가법이 특히 내부술법보다 더 이론적으로 선호되고 우수하다 그래요. 그 얘기는 같은 조건이면 뭘 쓴다? 순현가법을 쓰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가 재투자할 문제, 두 번째가 부의 극대화 문제, 세 번째가 복수의 내부 수익률 문제 그랬는데, 보통 순현가법에서는 할인율을 뭘로 쓰고 요구 수익률, 내부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 그러면 순현가법에서는 요구수를 할인율을 쓰기 때문에 요구하는 수익은 얻을 수 있다고 전제가 되면서 얼마든지 논리상 문제가 없는데, 내부 수익률로 제출한다는 것은 논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부 수익률이 요구서 낮으면 투자해요, 안 해요? 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한다고 전제될 수 있기 때문에 논리상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순현가법이 더 선호된다. 즉 요구서로 제출한다고 전제하는 순현가법이 이론적으로 맞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의 극대화 문제인데, 순현가법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투자자비 언제나 만들어지지만, 내부술로 하게 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 거기 보세요.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내부 수익률, 순현가법 보니까 투자대안 372페이지 제일 밑에 투자대안 A, B, C, D가 있고, 필요자금이 있고, 순현가가 있고, 내부수 있는데,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다른 조건 일정하면 당연히 순현가법으로 우선순위 결정하면 가장 높은 것이 어느 거? 1365C가 되죠. 그 다음에 A, D, B 그러는 것이고, 내부수를 우선순위 결정하면 B가 가장 높네. 19.1. B, A, D, C. 그 얘기는 순현가법으로 판단한 우선순위하고 내부수를 판단한 우선순위가 다를 수가 있더라. 그 이유는 왜 그럴까 그랬더니 투자 규모가 달라서 그래요. 앞에 보니까 투자 규모가 필요자금이거든. 그러니까 필요자금이 크면 순현가는 커도 내부수에 작을 수 있고, C, 그 다음에 B는 반대 투자 금액이 작으면 수익률은 가장 높다고 하더라도 순현가는 가장 낮을 수 있거든요. 이것은 투자 규모가 다른 경우에는 순현가법으로 판단한 결론과 내부수법을 판단한 결론이 다를 수가 있다. 자, 근데 이제 가용자금, 옆에 제일 위에 보니까 가용자금을 1억으로 한정했대요. 즉 1억 한도 내에서 투자한다는 얘기네. 그러면 내부수를 우선순위 결정 한번 해볼까요? 내부수를 하게 되면 가장 높은 것이 어느 거? B, 그 다음에 A, 그
그 다음에 D 그러네. 그러면 가장 높은 것이 B니까 B는 얼마 필요해요? 3천 필요하고 A는 얼마 필요하고 5천 필요하죠. 그럼 8천이니까 1억 범위 내니까 투자할 수 있죠. 그러나 D까지는 투자할 수가 없어. 왜냐면 D를 투자하게 되면 오버돼 버리니까 1억을 넘어가니까. 그래서 내부술로 투자하게 되면 가장 높은 것 순서인 B와 A를 선택해버려. 그러면 B와 A를 선택하면 B의 순현가 650, A의 순현가 990 해서 합하니까 1640만 원이네요. 근데 순현가로 우선순위 결정하면 가장 높은 것이 C죠. 근데 C를 선택하면 1365거든요. 그렇지만 두 번째인 A와 세 번째인 D를 한번 기다려 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 A 5천만 원, 세 번째 D 4,500이니까 9,500 투자니까 1억 범위 내잖아요. 그러면 C 하나 선택하는 것보다는 A와 D를 선택하면 훨씬 더 순현가 합계가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990 더하기 88이 했더니 1872만 원이 돼버리네. 그러니까 내부술 우선순위 결정하면 순서대로 B와 A를 선택하면서 순현가의 순증가액은 1640이지만 순현가법으로 우선순위 결정하면 A와 D를 선택할 수 있고 그러면서 순현가의 순증가액이 1872만 원이 된다. 그래서 내부술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순현가를 우선순위로 결정해서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더라. 그래서 내부술로 우선순위 결정하면 반드시 수익이 극대화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순현가법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반드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투자자를 언제든지 찾아낼 수가 있고 그래서 순현가법이 더 내부술보다 더 우수하고 선호된 이유가 된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 복수의 내부술 문제 그랬는데 이 복수의 내부술 문제는 여러 가지 내부술을 구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한 번 투자하고 맞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는 추가 시점마다 내부 수익률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두 개 이상의 내부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느 걸 기준으로 한다? 하는 것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내부에서 판단이 어려우니까 순현가라고 해서 순현가 가장 높은 거 선택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순현가법이 더 선호되고 이론적으로도 우수하다. 그 정도 딱 잡아두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순현가법과 내부술법의 비교 확인했는데 간단한 것은 순현가법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수익이 극대화되는 투자점이 언제나 만들어지지만 내부술을 우선순위로 하게 되면 반드시 수익이 극대화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서 순현가법이 더 선호되고 이론적으로도 우수하다 하는 거. 그 정도까지 해서 이제 그 세 가지 순현가법, 내부술법, 수익성지수법. 사실 이거 응용되고 좀 복잡한 내용도 많이 있긴 한데 그것까지 지금부터 해버리면 굉장히 여러분들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원리만 딱 먼저 확인하고 나중에 문제나 요약하는 과정에서 좀 더 응용되는 부분 건드리는 게 좋거든요. 거기까지 확인하고 374페이지 마지막 기타 투자 분석 기법에서는 회계적 이익률 회계적 이익률이라고도 하고 평균 이익률을 했는데 회계적 이익률은 연평균 순수익을 연평균 투자액으로 나눈 것이다. 자, 내부술, 어림셈법의 수익률과 다른 점은 어림셈법은 첫 해 것만. 근데 이 회계이익률은 매년 것 다 구해서 평균값으로 회계적 이익률을 구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포인트이고. 그리고 당연히 회계이익률이 높은 것일수록 투자가 유리한 것이고. 그 다음에 회수기간법. 단순 회수기간이 있고 현가 회수기간이 있는데 잠깐 이거 한번 볼까요? A, B, C 세 개 아니는데 투자 금액이 1,000만 원이래요. 근데 매년 예상되는 수익이 이렇게 발생한대요. 그러면 회수기간은 말 그대로 투하자본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면 1,000만 원 투자해서 매년 수익이 이렇게 발생한 100만 원, 200만 원 발생한다고 한다면 A는 투자자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려요? 100, 300, 600, 800, 5년 걸리네, 5년. 그죠? 5년. 이건 몇 년 걸리고? 3년에 투자 회수하네요. 300, 400, 300이니까. C는 3년하고 반이네. 그죠? 3년 6개월 만에 투자자분 회수하네. 그러면 이 셋 중에서 가장 투자자분의 회수 기간이 짧은 것이 어느 거? B. 그럼 당연히 B가 선호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회수 기간이 짧을수록 그만큼 투자 회수 위험이 적고 그만큼 안전하게 투자자금 회수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회수 기간은 짧을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이렇게 해서 투자 우선순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이제 회수기간법인데, 이건 회수기간법은 수익을 분석하는 것보다는 유동성 위험을 측정하는 지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현가 회수기간법은 이건 단순 회수가 아니고 현가 회수기간은 1년 후 수익 현재 가치 할인하고 2년 200 현재 가치 할인하고 해서 현재 가치로 할인된 값으로 회수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현가 회수기간법. 그러면 현재 가치 할인해버리면 그만큼 수익 현재 가치가 작아지니까 그만큼 회수기간은 더 길어지는 것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현가 회수기간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해서 분석하는 것이 특징이 되는 것이고, 단순 회수기간법은 화폐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특징이 되는 것이고, 둘 다 회수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보면 순현가법이나 내부술법이나 수익성지수법은 화폐 가치도 고려하고, 그죠? 그리고 세후 현금을 기초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매년 수익, 운영 수익, 그 다음에 처분 수익 다 고려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분석이 바로 할인 현금 흐름 분석이고, 그걸 비교하는 표가 한번 볼까요? 어디로 가서 보시냐면 365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거기 보면 할인 현금 흐름 분석은 보유기간 동안에 매년 운영 수지뿐마다 처분 수익도 다 고려하고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판단하는 것이고, 보통 아주 세밀하게 정치하다는 것은 정밀하고 치밀한 분석이라는 얘기죠. 포괄적인 분석이고 주로 대규모 부동산에 많이 쓰이고, 반대로 어림선법은 첫해 수익만 고려하는 것이고 매도 수익은 고려하지 않고 화폐 가치도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비적이고 계략적인 분석이 된다 하는 거.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정리하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은 바로 순현가법, 내부순현법, 수익성지수법 하나 더하면 현가 회수기간법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복잡했었죠. 투자 분석 기법까지 해서 투자론 다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부동산 금융론 들어가서 보십니다. 수고했습니다.